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1회 토목시공교사 1교시 용어에 대해 강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DBIM 나왔습니다. 우측에 캡처해온 서브노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IM의 구분 부분 보겠습니다. 3D는 설계 시 3차원의 형상을 구현하는 걸 말하고요. 4D는 3D에 공정 관리가 들어가고 5D는 공사비 관리까지 들어가는 거는 어느 교재나 이제 공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D부터는 순서와는 조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6D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6D에는 유지 관리가 들어가고 7D에는 환경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8D에는 안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6D는 유지 관리, 7D는 환경, 8D는 안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6D부터는 이제 순서와 관계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개요 또는 ATBIM의 정의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 이어서는 BIM을 구분해서 이렇게 3D부터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는 BIM 기술의 활용 분야 또는 도입 효과를 써주시면 되는데, 서브노트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기술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크게 설계 시, 시공 시, 유지 관리 시 이렇게 상세 내용을 도입 효과 또는 활용 분야를 기술해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2번 내용에서 제시했던 대로 3D에 이제 설계 분야 활용, 공정, 공사비, 그리고 유지관리 환경, 안전 분야에는 어떻게 BIM을 활용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대제목 3번을 기술해 주시면 좋은 흐름 방향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역할 나왔습니다. 우측의 자료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기능, 즉 역할이고요. 개요도가 나옵니다. 터널 단면과 그리고 터널 단면에서 위치하는 이 라이닝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라이닝의 역할,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용성 측면 또는 비구조적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 측면인 강도 특성 측면이 있습니다. 공용성 측면과 그리고 강도 특성 이 부분은 지금 캡처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서브노트에 나오는 내용들, 복공의 두께를 결정하는 이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개요도 한 책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분명히 가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정의 또는 개요 부분 두세 줄 써주시고, 이어서 바로 물어본 역할을 써주시는데 대표 단면도와 그리고 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라이닝 콘크리트의 요구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폼질 조건, 요구 조건이나 품질 조건이나 똑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상세 내용 추가하실 분들은 엑스트라로 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3번 봅니다. 건설 분야의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이 나옵니다. 우측에 캡처해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현대건설의 보도 자료고요.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캡처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선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의 정의를 써주셔야 되겠죠. 보시면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가상세계 현실 속 사물과 똑같은 쌍둥이 3D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은 디지털 트윈의 원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원리이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컴퓨터로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의 쌍둥이 모델을 PC에서 구현하는 거고요. 컴퓨터 내에 이제 3D 모델을 구현하고 현실의 건물에 센서, IoT를 부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센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이니까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러한 센서를 말하고 현실에서 센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센서 정보를 분석해서 빅데이터화해서 건설 현장의 상태나 진척 상황을 관리하는, 즉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일어날 문제점을 예측하고 도출한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요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랑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읽었던 밑에 요 IoT와 요 5G에 대한 정의도 있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없는 줄 알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래측의 개요도 보시면은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가상세계로 3D 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IoT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가상세계에 또 입력을 하면은 가상세계에서 구현된 이러한 결과들을 미리 현실 세계에 반영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은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과 적용 분야, 적용 방안인데요. 자, 물어본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캡처한 자료를 보시면 측량 관리, 시공 관리, 감리, 건축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우측에 이 상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답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포설 및 다짐 장비의 종류와 특징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물어봤는데 우측에 서브노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설 시 장비가 나오고 다짐 시 장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브노트에는 아스팔트 피니셔 그리고 롤러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디스트리뷰터 하고 혹은 스프레이어까지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설 장비는 아스팔트 피니셔하고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스프레이어 정도 써주실 수 있고 다짐 장비는 머케덤 롤러, 타이어 롤러, 텐덤 롤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종류와 특징을 쓰라고 했습니다. 특징은 어떤 걸 써야 되냐면요. 포설 시 장비의 운행 속도라든지 온도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고 다짐 장비 같은 경우는 다짐 횟수라든지 온도 그리고 목적 그런 부분을 특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소 일반적이었으니까 이렇게 짧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번 봅니다. 발파 장약의 판정 나옵니다. 문제에서 발파 장약 양 또는 발파 폭약의 종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발파 장약 양 그리고 발파 폭약의 종류 그리고 제어 발파의 패턴까지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발파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서 발파 장약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발파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폭약의 종류와 양을 정해서 저항선을 가정합니다.
자, 저항선을 가정하고 진동 소음계를 설치한 다음에 시험 발파를 시작합니다. 시험 발파 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변화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 이어서는 시험 결과로부터 발파 개수를 산정하고 저항선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정된 발파 개수로부터 적정 장향량인 L1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험 시 수행했던 요 진동 시험 결과로부터 Vmax는 K, WB분의 D의 N승 이렇게 나오는데, 입자의 최대 진동으로부터 폭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 자유면 상태에 이런 개수를 집어넣어서 지발당 최대 장향량을 검증하는 이런 단계도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아래 위에 거 둘 다 써주시면 좋고요. 이어서는 발파 장약의 영향요소 부분이라든지, 영향요소는 암질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선정시 고려사항, 발파 장약의 선정시 고려사항,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변 시설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라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번 여기까지 봅니다. 6번 부주면 마찰력 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부주변 마찰력의 정의 1번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어서는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부주변 마찰력에 대한 방지 대책 또는 저감 대책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지력 산정 부분 보시면 이렇게 개요도 부분, 네, 이렇게 중립점과 관련된 내용하고 같이 정리된 개요들을 그려주시고, 이어서 말뚝의 극한 지지력 산정 시 부주변 마찰력 값을 뺀다, 이렇게 핵심 부분 써주시면 되고, 실제 설계에서도 점토층에 관입된 부분의 부주변 마찰력을 고려해서 지지력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설계상 보통은 안반에 근입하기 때문에 부주변 마찰력 값을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부주변 마찰력에 대한 대책인데, 크게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대책, 저감 방안으로 나오고요. 관련 내용과 개요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6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번 지진 격리 받침 나왔습니다. 우측의 요 서림이라는 회사의 자료 보기 전에 서브노트의 캡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진격리 받침은 이제 교량 받침의 일부분이고, 교량 받침을 활용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면진 대책이 되고 지지력을 흡수 또는 전달력을 감소하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우측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격리 장치의 개요 나오고요. 개요 부분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주기를 길게 하고 지진력을 줄이고 지진 거동 시 감쇄를 크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진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그리고 지진 하중에 의한 반력을 분산시키는 등 지진 시 응답을 감소시켜 지진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진격리의 기능 보시면 아까 개요도의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썼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지진격리장치의 구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찰 형식이 되겠고, 좌측의 이러한 대표 그림과 내용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고무 형식이 되겠고요. 고무를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서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면진 장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댐퍼 형식이고, 이러한 면진 장치의 댐퍼, 즉 제진 기능까지 활용한 그런 형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노트의 내용과 캡처해온 자료 활용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7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번 철근의 이음 종류 보겠습니다. 우측 내용을 바로 봅니다. 철근 이음 종류는 크게 결속선에 의한 방법, 두 번째 용접에 의한 방법, 세 번째 기계적 방법이 있고, 결속선에 의한 방법은 겹침 이음, 용접에 의한 방법은 용접 이음과
가스 압점이 있고 우측 개요도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기계 방법은 슬리브의 압착, 슬리브 충전, 나사이움, 캐드 웰딩, 지락 스플라이스 방법 등이 있고요. 서브노트 활용하셔서 답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8번 여기까지 봅니다. 9번 진공 콘크리트 나왔습니다. 서브노트에는 진공 콘크리트가 빠져 있어서 제가 검색 중에 기구미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자료 보았는데 내용과 구성이 너무 좋으니까 이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공 콘크리트의 개요 부분, 그리고 공법의 원리, 그리고 시공 순서, 그리고 특징과 그리고 용도, 시공 시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요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배수 공법이랑 표면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콘크리트 수화에 필요한 수분을 제외하고 잉여수를 제거하는 공법이 되겠고요. 잉여수는 콘크리트 강도 저하, 동해의 원인이 되며 물 시멘트 비를 낮춰 밀실한 콘크리트 시공에 목적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공법의 원리에서 우측 내용 보시면은 표면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잉여수를 배출시키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법의 원리, 작업 순서 부분을 이제 대제목 2번 정도 가져가시고 1번은 개요, 그리고 3번은 특징, 그리고 4번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용도로 해서 답안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여기까지 봅니다. 10번 방파제의 구조 형식과 기능에 따른 분류 나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데 우측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형식의 방파제, 즉 목적에 의한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이라는 곳에서 캡처해왔는데 기타 형식의 방파제를 기능에 대한 분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살펴볼 때 보통 기타 형식의 방파제별로 기능이 변화하니까 기능 형식 방파제에 대해서 종류와 그리고 특징을 써주면 해당하는 문제의 답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파제, 그러니까 구조 형식에 의한 분류는 경사제, 직립제, 혼성제, 소파블럭, 피복제, 기타 형식 방파제 등이 있고 주요한 몇 가지 사항만 선택해서 개요도와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에 의한 분류도 마찬가지로 아래 내용 중에 알고 계신 몇 가지만 써주시면 되는데 중력식 방파제, 그리고 고정식 방파제, 접촉식, 부유식, 공기, 기타별로 알고 계신 몇 가지 정도만 내용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상세한 내용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여기까지 봅니다. 11번 사방 호환공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 호환공이 아니고 앞에 사방이 붙어서 조금 혼돈스러우셨을 텐데 사방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바닷가, 강가 등에서 흙, 모래 등의 재료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천 파트에서 공부했던 호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의미를 크게 하자면 산이라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방시설까지도 일부 포함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동굴아빠는 사방시설까지는 가지는 않고 하천 호환공 위주로 답안을 기술했을 것 같고 그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방 호환공의 정의 부분 쓸 수 있겠고 호환의 종류 및 역할 그리고 호환의 구조별 개요도와 특징에 대해서 쓰는데 비탈면 덮기공, 멈춤공 그리고 밑다진공 위주로 핵심 개요도와 기능 종류 특징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번 나툼과 실드 TBN 공법의 비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캡처를 하지 못했는데 나툼 공법과 실드 공법의 정의 부분 그리고 시공 방법
그리고 적용 가능한 집안, 그리고 터널 골짝 시 단면의 형상 또는 크기가 되겠고요. 이어서는 경시한 부분 이렇게 쓰시거나 혹은 장단점 위주로 이렇게 비교표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이렇게 비교하는 항목 정도만 소개시켜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노후 상수도 관의 갱생공법 나옵니다. 13번 문제의 갱생공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갱생공법이 되겠고, 그리고 관을 계량하는 공법, 관의 계량하는 공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 관을 계량하는 공법은 관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관은 계량하는 공법과 갱생 공법이 있는데, 계량 공법에는 보수와 교체 공법이 있고, 지금 물어본 갱생 공법은 관의 갱생 공법에 대한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갱생 공법은 서브노트의 자료 캡처해 왔는데, 세관 공법, 그리고 분사형 라이닝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현장 경화 라이닝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밀착형 라이닝을 이용한 방법이 되어 있고요. 관련 내용 가져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답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13번 문제와 용어 1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